안녕하세요. 이제 지방직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직 시험 해설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날 서울시하고 지방직이랑 같이 9급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업경영학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임업경영학 비책형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 교재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파트 1에서부터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파트 1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파트 2, 우리 지금까지 파트 2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파트 2 부분에서는 총 4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파트 3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파트 3에서는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파트 4 부분, 이 파트 4 부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파트 6는 이번에 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법률이 이번에 또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골고루 이번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전부터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겼었던 파트 2 부분, 그 부분이 이번에도 역시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징적인 사항이 파트 2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트 2 부분은 이론 부분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죠. 이번에 계산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계산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계산 문제 총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파트 5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여기 파트 5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파트 6 부분에서 계산이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파트 7 부분에서 계산이 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 거가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 파트 부분으로 많이 밀렸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법률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법률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률 부분을 보시고서 처음 본다라고 느끼신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헷갈리네 이러셨을 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법률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느끼신 분은 거의 없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글도 많이 올리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설 올리고 나서 반응들 봤는데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이게 반응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뭐 굉장히 임업경영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시험 굉장히 잘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예전에 출제가 안 됐었던 그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답을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높은 점수가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오셨겠죠. 그런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 출제된 것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여기 1번 문제 비책격 기준으로 이제 6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1번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다루었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파리협정 같은 경우도 이론 수업할 때 또 강조를 드렸었고, 항상 문제풀이 할 때마다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역시 우리가 다뤘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점수가 좋게 나오셨을 거고, 아마 복습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봤는데 모르겠네 아마 이러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 요번 올해 이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새로 출제된 문제를 만약에 제외하고 그동안 기출된 부분을 좀 열심히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출된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7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기출된 내용을 다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5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 그리고 봤는데도 답을 못 찾겠다. 분명히 이거 어디서 봤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출문제를 숙지하셨으면 70점 정도는 맞으셨겠지만 실수가 있으셨겠고, 그리고 또 봤는데 답을 못 찾는 것도 있으셨겠고, 아무래도 좀 그러면 점수가 그거보다 좀 낮은 선에서 아마 좀 나오셨겠죠. 언제나 항상 기출된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임업경영 같은 경우는 법률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 관련된 그런 사항도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회 변화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목은 기술직렬에서 임업경영이라는 과목 외에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용만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사회 변화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과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결코 만만하게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이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학 교재, H사 교재들 다 원래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그 H사의 교재 같은 경우도 그냥 임업경영학 책이 있고 산림경영학 책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신구산림경영학 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도 그냥 이론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재 3권 분량이 그 이론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은 대학 교재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출제가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법률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막보다는 범위가 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범위가 완전 좁아서 무조건 요것만 보면 무조건 합격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임업경영 같은 경우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국가직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 보면 내가 어디 시험 봤는데 내가 어느 지역 지원을 했는데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몇 점일까?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다음 시험 준비를 못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난 정말 5과목을 전부 다 고득점 했어. 그러면은 거기 신경 쓰고 공부 안 해도 돼요, 솔직히. 100% 합격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간당간당한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거나 국가직이 최종 목표였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그건 남들이 말하는 거고 그건 남 얘기고 나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걸로 좋은 결과 얻었으면 너무 좋은 거니까 마음 편하게 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더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산림 분야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6차 산업과 관련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3번의 내용이 말하는 거가 뭔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른 보기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산림에서 수확을 매년 균등하게 항상적으로 영속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건 결과적으로 보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가 딱 보자마자 감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1번 문제를 보고서 당황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른 보기 몰라도 답을 찾을 수는 있는 그런 문제였었던 거예요. 사실요. 모의고사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답 찾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보속성의 개념, 매년 균등적으로 항상적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우리 교재에서 보속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 6차 산업과 관련된 정의와 개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가의 높은 부가가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말한다더라. 그래서 이 개념,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도 또 시험에서 보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휴양 수요에도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산림 체험 프로그램까지도 개발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높은 소득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6차 산업이다라고 하는 개념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2번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선형계획법의 전제 조건 중에서 의사결정 변수가 정수는 물론 소수의 값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답은 분할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할성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수는 물론 소수의 값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계획 모형의 전제 조건과 관련한 것은 물론 이론서에도 있고 기출도 여러 번 됐었고 우리가 앞에 다뤘었던 여러 가지 문제풀이에서도 다 상당히 많이 다뤘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할성은 정수는 물론 소수도 가질 수 있다. 거기에다가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은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은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부가성, 비례성,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성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개개의 활동 사이에 어떠한 변환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 개개의 활동 사이에 어떠한 변환작용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부가성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개개활동 사이에 어떤 변환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작용성과 이용량이 작용성과 이용량은 항상 활동 수준에 비례하도록 요구된다. 활동 수준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선형 함수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형 함수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1차 함수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지위지수의 정의 또는 지위지수 곡선을 주고 특성을 물어본다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구속쟁이에서 출제가 된 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 정도는 이런 거를 내므로써 좀 한 개 정도는 틀려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20년도 이론서 기준으로는 133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133페이지를 보시면 지위지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위지수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그 아래에 기준 임명과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 지위지수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일정한 기준 임명대의 우세목 수고, 일정한 기준 임명대의 우세목 수고라고 하는 것이 지위지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임명으로 20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30년으로 하고 있죠.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30년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엽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출이 된 거는 다음번에 언제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상수리 신갈은 30년이 되고 또 이태리 포플러 같은 경우는 12년으로 잡고 있어요. 이거는 추가로 이태리 포플러는 12년으로 한다. 이것도 함께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출제가 된 것이죠. 아까 전에 법률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인데요. 사실 이 정도 법률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내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법률 치고서. 사실 법률 같은 경우는 구속쟁이에서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조금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매년 법률정리 프린트를 드리고, 그리고 물론 학습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고 있죠. 그 법률정리 프린트,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빈칸 넣기 프린트도 항상 같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 두 프린트에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문제풀이에서도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 여러 번 또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답은 1번. 풍치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도시림의 기능 구분을 물어보는 것이면서 23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공원형, 방풍, 방음형, 그리고 생산형,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경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관형. 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원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그냥 키워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산림 교육 문화의 장소. 산림 교육 문화의 장소. 이게 공원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방풍, 방음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내용 자체가 바람이라든지 소음 등을 완화시켜서 방풍, 바람, 방음, 소음 완화시키겠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과 소음을 완화시켜서 쾌적한 거주 환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쾌적한 거주 환경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바람도 완화되고 소음도 완화되면 쾌적한 거는 당연한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형 같은 경우도 굳이 키워드는 안 적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임산물 생산이라고 하는 거가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경관형이라고 하는 것, 경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살림. 시각적인 것 외에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사항도 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두 가지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알아봐도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로 기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키워드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5번 문제. 재무 분석의 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이냐. 이거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뭐 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5과목을 다 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막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음번에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꾸준히 뭐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내후년, 내년 이럴 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일단 우리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투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2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업 자체 입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비용이에요. 나라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금을 보시면 세금은 회사에서도 세금은 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이 비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비용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비용이 아닌 것이 세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불 이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에 속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회사에서 그렇다면 빌린 돈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지불하고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곳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돈이 이 이자라고 하는 돈이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단지 옮겨갈 뿐이지 나라 돈이 다른 데로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라 안에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곳으로 단지 돈이 옮겨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불 이자는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냥 구입 가격만을 의미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 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는 단순히 구입 가격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차원인 경제 분석 차원에서는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경제 분석 측면에서는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보는 재무 분석 차원에서는 토지 매입비는 단순히 구입 가격만을 의미한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표 4-2번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표 안에 있는 사항들 확실하게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국가 차원은 경제 분석, 회사 차원은 재무 분석. 반드시 중심 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도 법률 문제 중에서 아주 쉽게 문제 내줬어요. 아주 고맙게도.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1번 재조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파종을 하거나 아니면 천연갱신을 유도를 해서 산림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만 한번 적어본다면 본래 산림이었었던 곳이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종을 한다거나 천연갱신을 한다거나 해서 다시 산림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 이게 재조림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해서 식재파종,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서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규조림, 신규조림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요거를 키워드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재조림의 키워드는 원래 산림이었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었던 곳, 이런 곳에 다시 산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재조림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냥 단지 50년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법률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도 물론 역시 제가 정리해드린 법률 프린트와 빈칸 넣기 파일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항상 용어의 정의들을 먼저 보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용어의 정의들을 항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숫자들을 중요하게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 같은 경우는 뭐 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이런 숫자들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냥 단순히 법률만 정리해드린 프린트는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림 관련된 법률의 개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한다고 해도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빈칸 넣기 프린트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빈칸 넣기 프린트 파일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그냥 법률 총정리해 드린 거 보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빈칸 넣기 파일만이라도 꼭 반드시 보고 들어가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빈칸 넣기 프린트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안 하면 남들은 맞추는 걸 나는 버리겠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그걸 버리고 공통 과목이라든지 조리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점수를 만회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보면 남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나도 높고 남도 높고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전체적으로 쉬웠다고 하는 거는 나도 쉬웠고 남들도 쉬웠었던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도 어렵고 남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한 개라도 더 맞췄을 때 그때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남들이 고득점 하는 건 당연히 나도 고득점 해야지 되는 거고요.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매년 새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항상 새로 정리해드리는 파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임업과 관련된 이런 산림과 관련된 법률 매년 개정돼요. 매년. 그 지금 며칠새 또 몇 개 바뀐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싶어서 굳이 그거는 안 잡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내년 시험 대비에는 새로 올려드릴 거니까 내년 준비할 건데 워밍업으로 지금 이 기출해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로 안 보고 내년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트 1 부분과 연결시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산림경영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7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경제성과 공익성을 구분을 할 때 공익성을 경제성의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게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능을 복합해서 경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목적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산림 편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경영에서 다루는 산림 편익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제와 비시장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장제라고 하는 것을 경제성과 연결시키시면 되는 것이고 비시장제라고 하는 것을 공익성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공익적, 복지적 여기로 연결시키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장제, 그리고 경제성 요 두 단어는 생산력 증대 쪽으로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산림이 가지는 모든 기능,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과 이런 공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능 이러한 것들을 다 중립적으로 선택 판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분별로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경제성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공익성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다 고려해서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과 공익성을 함께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산림경영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임업경영이라고
과목을 얘기를 하던 시절에는 경제성 위주로 주로 우리가 다루었었지만 산림경영이라고 용어가 바뀐 이후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산림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 광의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경영을 광의로 해석해서 복지 후생적 활동에 임산물 생산 활동을 포함한 시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산림 본래의 경영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개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성과 공익성을 명확하게 분별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임산물 생산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파트 2 부분에서도 여러 번 했었던 걸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성의 수단이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고 뭐는 목적이고 뭐는 수단이고 이렇게 구분 못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사유림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림 구획 및 산림 조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 2020년도 교재 기준으로 234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일단 공유림 경영계획고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계획 앞에 읍면동 또는 공공단체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읍면동 단위는 너무 아래 단위로 내려간 거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에 좀 넓은 이런 기준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는 공공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맞아요. 공공단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는데 읍면동 이게 틀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유림 경영계획구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경영계획구로 구분을 할 때에는 산림 소유자명, 협업자명 또는 법인체명 뒤에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붙인다. 여기서 틀렸죠. 그죠? 산림 소유자명, 협업자명 또는 이 협업자명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체명이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협업자라고 써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협업자라고 써 있어도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협업체라고 써 있어도 돼요. 이거는 맞는 부분이에요.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또는 법인체명, 법인체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아요. 기업체명이라고 써 있어도 되고 법인체명이라고 써 있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뒤에 아라비아 숫자 이게 틀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협업체명 또는 법인체명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각각 지역명을 붙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산림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경영계획 편성지에 시군 구 단위까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구 단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 읍면 동리까지 시군구 플러스 읍면 동리까지 기록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표 3-9번을 보시면 산림 현황의 일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산림 현황의 일반 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표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소유자와 산림 소재지, 지번, 임반, 소반, 면적, 산지 구분, 경사도 이런 것들이 산림 현황의 일반 사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산림 소재지와 관련한 부분이 3번 보기, 그리고 이 중에서 면적과 관련된 사항이 4번 보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헥타르 단위 정수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경우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자리 아니고 한 자리예요.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9번 문제, 동령님과 일령님의 인분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이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동령님과 일령님의 인분구조, 사실 인분구조와 관련한 거 거의 매년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분구조와 관련해서 동령님, 일령님 한번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죠. 가로축은 직경, 그리고 여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세로축 같은 경우는 본수, 그리고 일령님은 동령님은 무조건 종 모양 요거 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일령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역제자형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사실 다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령님의 인분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 직경급의 본수가 가장 많다. 그런데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본수가 줄어든다. 이게 동령님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령이 증가할수록 동령님은 직경 분포가 넓어진다.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3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 와이블 분포에 의해서 인분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와이블 분포라고 하는 것은 동령님에서
이 와이블 분포에 의해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와이블 분포, 동령림. 일령림이 다양한 연급으로 구성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데 와이블 분포, 이거는 동령림으로 연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령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역제일자형이다. 이게 이제 일령림이 가지는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령림 같은 경우는 낮은 직경급의 본수가 엄청 많고 직경이 점점점 커질수록 본수가 줄어드는 이런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일령림도 10년 단위로 잘라서 본다면 10년 단위로 본다면 종 모양이다. 그죠? 그런데 이 종의 윗부분을 연결을 시켰더니 이렇게 역제일자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일령림의 역제일자 형태의 인분 구조는 지수식과 파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와이블 분포라고 하는 것은 동령림, 일령림은 지수식과 파워식.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물론 문제풀이 시간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도 사실 보너스 문제.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정률법. 일단 1번 보기에 있는 이 정액법부터 한번 볼게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해진 액수만큼 감가가 일어나는 것이 정액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직선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액법, 직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추정 내역 연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이 되면서 이 공식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감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이 적지만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그 똑같은 액수의 감가가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비 누계액 곱하기 감가율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나누기 감가율이 아니라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비 누계액 곱하기 감가율.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률법이다. 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률의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감가율을 구하는 공식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률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감가율은 뭐를 적용하시오? 아마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을 때 계산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는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감가율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정률법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비 누계액 곱하기 감가율이고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감가율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식이 한글로 써놓은 것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는 감가율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감가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에서 감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연수의 합계분에 내용 연수를 역순으로 표시한 수.
이게 감가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연수학계법은 감가율 계산하는 공식까지도 꼭 필수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같은 경우는 실제 생산량 곱하기 생산량당 감가상각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당 감가상각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또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추정 총생산량분의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게 생산량당 감가상각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이 공식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가진 공식이 한 가지가 있죠. 작업 시간 비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작업 시간 비례법도 한번 공식을 적어 볼게요. 작업 시간 비례법 같은 경우는 총감가 상각비는 실제 작업 시간 곱하기 시간당 감가상각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의 총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공식과 작업시간 비례법에서 총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비슷한데 생산량 비례법은 실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 요소에 들어가고 작업시간 비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업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당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도 한번 적어본다면 시간당 감가상각률은 취득 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추정 총작업 시간 이게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당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감가상각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시간이 기준이니까 단위 시간당 감가상각률인데 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당 감가상각률 계산하는 공식하고 또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 똑같은데 단지 기준이 되는 것이 생산량이냐 총생산량이냐 총작업시간이냐 여기에만 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론서를 엄청 막 굉장히 해독을 많이 하신 분이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이론서에 써 있는 걸 보고 그냥 답을 찾으셨을 수도 있으셨겠고. 그렇죠? 이 11번 문제의 정답은 일단 11.3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번. 이게 정답이 되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원형 표준지의 면적이 0.04헥타르이다. 이 표준지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노가다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라고 친다면 0.04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400제곱미터. 그죠? 그런데 저 원형 표준지의 면적이 0.04헥타르이다. 이거는 원의 면적이 0.04헥타르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이렇게 해야지 이 원의 면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를 한 값이 0.04 헥타르 400제곱미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제곱미터 나누기 3.14를 한다면 반지름 제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약 127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127에다가 루트를 씌워 본다면 11.3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이거 나 루트 씌우는 거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딱 보시면 9981 아니면 그냥 10으로 넣어가지고 10으로 넣어서 해도 그냥 100. 어쨌든 얘는 탈락이야. 얘는 볼 필요도 없이 탈락인 거고. 그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봐요. 뭐 이거 훌쩍 넘기잖아요. 사실 이거는 나 이거 가지고 루트를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딱 보자마자 이거 7에다가 제곱했는데 이거 무조건 탈락. 9.5에 제곱했는데 탈락. 그냥 밑에 거 탈락. 얘네들 머릿속으로 제곱해보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해보면 바로 나와요. 요 정도 제곱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소수점 띄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제일 근사치 나오는 거 다 찾으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노가다로 계산해도 크게 시간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고, 아니면은 우리 교재 3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찾으셨어도 됐겠고, 우리 교재 372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조사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경 11.3m이면서 면적은 0.04 헥타르 크기의 원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너스 문제,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표 100개 쳐져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론서에.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일단 답은 3번.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표 3-7번을 보신다면은 공사유림 일반기준 벌기령이 소나무는 40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공사유림은 40년이고 구규림은 소나무의 일반기준 벌기령이 60년이 되죠. 그리고 1번 보기에 있는 이 일본 이깔나무 낙엽송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유림은 30년인데 구규림은 50년. 그죠? 그리고 여기 3번 보기에 있는 이 편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유림 일반기준 벌기령이 40년이죠. 그죠? 40년이죠. 편백은 공사유림 일반기준 벌기령이 40년이다. 그런데 구규림은 60년이다. 그죠? 잣나무 같은 경우는 공사유림은 50년, 구규림은 60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주셨어야 되는 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벌기령 표는 꼭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유림 일반기준 벌기령 옆에 보면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 그것은 기업경영림 벌기령이면서 특수용도 기준 벌기령. 그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기업경영림, 그러면서 특수용도 기준 벌기령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임항조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도 반드시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 이론서에 보시면은 아마 요거 동글뱅이 아마 숫자 딱 쳐져 있으셔야 되는데, 그죠? 일단 여기 임황조사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임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번 보기에 있는 이 소밀도라고 하는 거, 이 소밀도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고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래서 조사 면적에 대한 인목의 수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면서 이것은 소중 밀로 애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소중 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수간 밀도가 40% 이하, 40% 이하면은 소. 그리고 중은 40초과 70 이하, 중은 40초과 70 이하면은 중. 밀이라고 하는 것은 수간 밀도가 70% 초과. 그리고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종이 아니라 주수종을 기록한다. 그죠? 수종은 주수종을 기재하고 혼효림의 경우에는 점유 비율이 높은 수종부터 5종까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연급과 관련한 것은 우리 항상 옛날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틀린 보기로 1연급, 2연급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로 나온 거.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분의 나이이다. 그래서 최저부터 최고 수령이라고 하는 게 분모로 평균 수령이 분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교재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적어본다면 10에서 33분의 18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게 최저 수령, 33이 최고 수령, 평균 수령이 18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임항조사에 속하는 것은 이 외에도 임종, 임상, 혼효율, 그리고 평균 수고, 우세목 수령 및 수고, 평균 경급, 그리고 축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구분 필수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이렇게 세부적인 문제도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낯선 보기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낯선 보기가 있어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 그렇죠? 답은 4번. 단목, 나무 하나의 연령을 측정을 할 때에 목편을 흉구 지점에서 빼낸다면 목편을 딱 빼어서 나이 태수를 세고 그리고 그 지점까지 나무가 자라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를 더해줘야 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목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령이 아니다. 경제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만한 나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목, 여기 단목의 연령을 측정을 할 때에는 실제로 이 나무가 몇 년 살았냐 이걸 알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목의 연령은 인목이 발화하면서부터의 실제 산 그 연수를 의미하면서 현실령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 현실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목의 연륜에서 분열 증식이 왕성하지 않을 때는 추제, 왕성할 때는 춘제. 이거는 조리막하고 연결시켜실 수도 있어요. 그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춘제. 그런데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추제. 가을 정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생장이 둔화가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도 요거는 틀렸구나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장추를 사용을 해서 목편을 빼낼 때에는 수간축과 평행하는 방향이 아니라 직교하는 방향에서 빼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것도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단목의 연령을 측정을 할 때에 만약에 언제 나무를 심었다거나 하고는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이용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기록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에 의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측에 의한 방법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목측이라고 하는 것은 눈대중으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연령을 눈으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목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해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가지에 의한 방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마디가 몇 개 있냐를 세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절에 의한 방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정 생장하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마디가 하나씩 자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마디가 몇 개냐를 세면 이 가지가 몇 년 산 거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가지의 마디수를 세는 것도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맞춰주셨어야 되는 문제. 이모 생산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 문제가 있네요. 4번, 그죠? 우리 이거 문제풀이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도 많이 다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출이 이제 딱 한 번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다뤘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번 다뤘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그림 솜씨가 좋지 않은 것은 아시죠? 그래도 다 알아보실 수는 있게 그림을 어쨌든 그리기는 하니까 예쁘진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요거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안 예쁘기는 해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 예쁘지만 이렇게 요 정도 그려도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윗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총생산물,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요렇게 이게 나타내는 것이 한계 생산물이죠. 그리고 여기 요게 평균 생산물. 일단 평균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한 단위당 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총 생산물 나누기 투입량, 그게 평균 생산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투입량이죠. 그죠? 그리고 세로축이 생산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생산물 나누기 투입량을 한다면 평균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라 생산 요소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라 생산물이 변화하는 양. 그래서 가로축이라고 하는 게 투입량이라고요. 얘네들은 가로축이 투입량, 생산물이 세로축. 그런데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물을 늘렸을 때 한계 생산물이 증가가 되는 지점도 있지만 내려가는 지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 마이너스 값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특징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는 하지만 얘는 0보다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한다더라. 이게 또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계 생산물이 여기 이 지점에 한계 생산물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은 총 생산물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 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생산 요소의 투입이 추가가 되어도 총 생산물이 증가하지 않는 이 움직이지 않는 불변인 이 경우에 한계 생산물은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1 정도만 된다면 총 생산량을 나타내는 총 생산물을 나타내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하기는 해도 어쨌든 아주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가 된다고요. 그런데 한계 생산물이 아주 이렇게 훅 올라가는 이 지점은 총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파르게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훅 올라가고, 근데 한계 생산물이 플러스 값이기는 하지만 그래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러면은 총 생산물이 증가하긴 하는데 완만하게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러면 총 생산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평균 생산물이 증가할 때에는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보다 크죠. 그런데 평균 생산물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한계 생산물이 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파트 2에서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 그림이랑 비슷한 특성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생산 함수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확실하게 그림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6번 이것도 맞추셔야 돼요. 물론 제가 자꾸만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아 짜증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워낙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국가직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 맞추시면 돼요. 아직 한 번 더 기회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파리협정이네. 한 방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뭐뭐가 채택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숫자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파리협정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파리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신하는 것이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것이 2020년 만료죠. 그래서 이렇게 만료가 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신하는 것이고, 여기 체크한 온도 상승 1.5도 이하로, 그리고 온도 상승은 2도 낮은 수준으로, 요런 키워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한다. 5년. 요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적은 거 요 정도, 요 사항하고 숫자들 얘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요번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도 앞으로 또 계속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먼저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거,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기후변화 조약 3회 체결국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국마다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수치적인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2020년도에 만료라고요.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거가 우리 교재에서 다 이제 파트 7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는 있으시니까 내용들은 그래도 여러 번 좀 읽어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라케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토 메커니즘이라든지 교토 메커니즘, 흡수원 인정 문제, 흡수원 인정 문제, 온실가스 배출 정보, 아이고 글씨가 온실가스 배출 정보 보고 및 평가에 대해 합의한 것. 보고와 평가에 대해 합의한 것이 마라케시 합의문이에요. 그런데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라케시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케시 합의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발리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지원을 전제로 개도국이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 이것이 발리 행동 계획. 다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된 사항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계수와 같은 것은 윤벌기 연수. 그렇죠? 보자마자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이거 제가 파트 2에서 법정 연급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윤벌기가 25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윤벌기가 25라고 한다면 커다란 네모칸이 있는데 걔가 25칸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벌기가 60이다 라고 한다면 큰 네모칸이 있는데 그 큰 네모칸이 60칸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커다란 네모칸이 뭐예요? 작업급인 거죠. 그렇죠? 커다란 네모칸이 작업급이에요. 그리고 이 조그만 네모칸들 한 개 한 개가 0개 인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네모칸의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네모칸 면적을 0개 인분의 면적, 우리가 이렇게 0개의 실제 면적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정님의 연계수와 같은 것은 윤벌기 연수. 그죠? 윤벌기 연수와 연계수가 같은 것이다. 혹시 이거 틀리신 분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파트 2 부분에서 법정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조금 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이해가 덜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이론서 해독을 꼼꼼히 하시든 아니면은 혹시라도 뭐 아직 인강 이론 부분을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신다고 하시다면 인강 이론 부분에서 이걸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도 좋겠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이해가 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보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벌기가 25다. 그렇다면 25칸. 그 25칸 한 개 한 개가 다 0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윤벌기가 70년이다. 그렇다면은 70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한 개 한 개가 0개. 그래서 0개수는 윤벌기 원수와 같은 것이다. 이거는 법조님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18번. 이거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고,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서도 다뤘었고, 그죠? 표본점 개수 구하는 것은 그냥 공식을 외워야죠. 그래서 표본점의 수는 수 구하는 것은 4ac 제곱 나누기 2제곱 a 플러스 4ac 제곱 n.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표본점의 개수. 그런데 여기에서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인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소문자 a는 표본점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변이계수이다. E라고 하는 것은 오차율이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 그냥 대입을 시켜보면 되겠죠. 4 곱하기 인공림 면적이 100헥타르 변이 개수가 20. 그러면은 20%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0.2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누기 2의 제곱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게 지금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0.1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0.1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인분의 면적이 100헥타르 그죠? 그리고 플러스 4 곱하기 표본점의 면적은 0.04 헥타르 그리고 변이 개수가 20%니까 0.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16 나누기 1 어차피 1.0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사실 계산기로 두드려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뭐 시험장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요게 1이죠. 그리고 지금 얘네는 딱 보세요. 요런 애들은 곱해봤자 어차피 0.00 몇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더하나 안 더하나 그냥 어차피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없는 걸로 쳐. 그래서 그냥 1분해. 그리고 0.2의 제곱 곱하기 100 곱하기 4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번 하면은 이건 16. 그렇죠? 그래서 답은 16. 요 문제도 사실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식만 잘 만들면 계산하느라고 막 오래 막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0.04에다가 0.2의 제곱, 0.2의 제곱이 뭐예요? 0.04잖아.
그러면 0.04 곱하기 0.04 곱하기 막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이건 0.000 몇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없는 걸로 치면 된다고요.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1번.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 문제 별거 아닌데 미래가라고 해가지고 왜 미래가? 미래가가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예, 미래가 후가예요. 후가. 예, 후가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먼저 5년마다 라고 써 있네요. 정기네요. 1000만 원씩 들여서 10회 몇 번이다 라고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네요. 유한이네요. 이렇게 수리에 투입한 수리비의 미래가 합계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금이 있고 원금에 이자가 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이 원금은 전가, 원금에 이자 붙은 것은 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가 이렇게 본다면 연이율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몇 년 후에 원금에 이자가 붙은 후가, 몇 년 후에 원금에 이자가 붙은 후가는 몇 년 후니까 미래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미래가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얘기해 보자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무한할 경우는 후가가 없다. 유한할 때는 후가가 있는데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무한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전가 계산밖에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한할 경우는 후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거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유한 정기 수입에 후가 합계식을 가지고서 이 계산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유한 정기 수입의 후가 합계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한번 적어본다면 얘는 R 곱하기 1.0P의 N승 빼기 1 나누기 0.0P 이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1.0P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는 1년마다 몇 번 이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가 이렇게 1.0P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이게 실질적으로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빼기 1이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그냥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연년일 때는 소문자 R이지만 정기일 때는 대문자 R을 써주고 1.0P는 그대로 1년마다 몇 번 이거를 정기 기준으로는 몇 년마다 몇 번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빼기 1을 그대로 들어가주고 그리고 1년마다 얼만큼씩 이자가 붙었었던 거 이거는 굳이 이렇게 1승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이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1.0P의 N승 빼기 1 이렇게 얘는 1승 1년마다를 N년마다로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N번 이거는 유한 연년 기준. 그런데 N년마다 N번
n년마다 n번 이렇게만 바꿔주면 유한전기술의 흑합계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시면 5년마다 1000만 원씩 들였대요. 1.05 지금 연이율이 5%니까 1.05 그리고 5년마다 10회래요. 1.05에 5승 빼기 1.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5에 5 곱하기 10승 빼기 1 나누기 1.05에 5승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열심히 보셨으면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 이건 그냥 이것도 그대로 공식이 있죠. 탄소 흡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공식을 써본다면 공식은 임목 순생장량 곱하기 목재 기본 밀도 곱하기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곱하기 (1) 플러스 뿌리 함량비 탄소 전환계수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곱하기 12분의 44. 그죠? 이게 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는 공식.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임목 순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이 50세제곱미터래요. 50 곱하기 목재 기본 밀도 0.4,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1.5, 그리고 뿌리 함량비가 0.2니까 1 플러스 0.2 하면은 1.2 곱하기 탄소 전환계수 0.5 곱하기 12분의 44. 그렇죠? 50 곱하기 0.4 곱하기 1.5 곱하기 1.2 곱하기 0.5 곱하기 12분의 44.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거는 66. 그런데 이것도 계산 공식 만들어 놓으면 사실 계산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산수잖아요, 사실. 이런 정도 선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런 정도 계산 여기까지 계산 먼저 해놓고, 그리고 요거 곱해주면은 그냥 쉽게 우리 계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은 이목경영학에서 나는 계산 문제를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산 문제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4개 나왔죠? 거의 매년 4개 정도씩은 꼬박꼬박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계산 문제를 버리면은 이 4문제면은 20점 빠지는 거예요. 걔네를 빼고서 다른 거를 다 맞추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계산 문제를 버리고 다른 거를 다 맞추는 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법률이 요번처럼 아주 이렇게 많이 생각해줘서 딱 2개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또 많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계산이랑 법률 요것만 틀려봐봐요. 그러면 70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이런 부분 모르는 거 뭐 한두 개, 아는 거 같은데 봤는데 다 모르는 거 한두 개 막 이래버리면 점수 막 훅훅 내려가는 거거든요.
계산 문제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되는 이런 20번 문제 같은 이런 계산 문제들,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한번 기출된 계산 문제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숙지하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산수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산 여러 번 하다 보면 산수도 계속 여러 번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유한 전기 수입의 그 후카합계 같은 거 계산하는 그 문제도 1.05에 몇 승, 이런 거 우리가 1.05에 몇 승 일일이 계산할 일 없잖아요. 아예 뭐는 뭘 적용해라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는 거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20년도 6월 23일에 진행한 임업경영학 비책형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많이 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부가 아직 덜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이 눈에 익었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에 익었는데도 답을 못 찾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단지 눈에 익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반드시 답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셔야 되고, 기출은 나도 맞추고 남도 맞추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맞추는 거를 내가 못 맞추면은 내가 뒤로 처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출, 모든 과목에서 기출 진짜 중요하죠? 우리 이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 과목도 마찬가지고, 기출은 5과목에서 전부 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항상 국가직을 먼저 보고 지방직을 항상 나중에 봤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직에서 출제가 된 사항들, 얘네들과 관련된 거가 국가직에서도 또 한두 문제 정도는 관련된 사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지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짜증나. 막 갖다 버리고 막 그 시험지 위에서 막 간식 먹고 막 떡볶이 떨어뜨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걔네들 잘 뒀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학습 자료실, 학원 사이트 학습 자료실에다가 이거 해설한 거를 PDF 파일로 또 올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있는지도 제가 다 적어 놨고, 물론 카페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답과 관련된 한 문장만 보실 게 아니라 관련 내용을 다 꼼꼼히 좀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가직 문제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에 좀 수월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한두 문제 정도는 관련되는 게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대충 여러 번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꼼꼼하게 여러 번 봐야 돼. 근데 이제 꼼꼼하게 여러 번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일단 중요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대충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게 여러 번 보고 들어가서 눈에만 익고 답을 하나도 못 찾으면 다 말짱깡인 거예요. 확실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 문제들 얘네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국가직까지 우리 또 열심히 또 해봐요. 네, 그럼 여기서 기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